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엔화가 역대급 엔저 현상을 보이며 과거 있었던 한중일이 일본 500엔에 얽혔던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자판기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자판기가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주변국들에 비해 동전 사용량도 월등히 높죠. 그런 일본 자판기에서 구멍난 한국의 500원 동전이 무더기로 발견돼 일본의 500엔 주화가 싹 교체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90년대 일본의 500엔과 한국의 500원 동전은 매우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500엔 주화는 우리나라의 500원과 무게만 다를 뿐 지름이 똑같아서 500원 동전의 구멍을 뚫어 무게를 낮추면 일본 자판기에서 500엔으로 인식을 했던 것인데요. 말 그대로 500원의 구멍만 뚫으면 500엔이 되는 뻥튀기 마법을 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500엔은 한국 돈으로 5,000원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배의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방법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일본은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당연히 한국인들의 소행이라 생각하고 수사망을 좁혔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결과적으로 범인은 다름 아닌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500원 동전을 대량으로 가져와 전문적으로 무게를 맞추는 중국 조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멍낸 500원 동전을 2만 개가량 유통한 변조 중국인 조직이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세간에 알려지자 이제는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국민까지 이를 악용해 더욱 큰 경제 손실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이 문제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시키며 우리나라의 500원 동전을 교체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500엔 주화 발행 일자는 1981년 6월 30일, 한국의 500원 주화 발행 일자는 1981년 1월 8일, 즉 한국이 먼저 500원 주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은 2000년에 500엔 동전을 교체하는데요. 그 후 21년이 지난 2021년 11월 일본은 500엔짜리 동전을 또 다시 교체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조폐국 사이타마지국은 새로 백동 등을 추가해 이색 구조로 해서 위조 대책을 강화해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소다로 재무상은 행사 후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위조되지 않고 안심감을 가질 수 있는 통화의 존재는 극히 크다고 언급하고 세 번째 발행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내에서는 이 교체된 500엔 동전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는데요. 먼저 버스 회사들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원래 900엔만 쓸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신 500엔이 나와 모든 버스 기계를 바꿔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버스 회사들은 대략 버스 교체 비용만 수천만 엔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손님들은 신 500엔이 안 되면 불평하는데 교체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라 고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키오스크와 자판기도 문제인데요. 아직까지도 신 500엔이 인식이 안 되는 가게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계를 바꿀 경우에 한 대에 5만엔 이상이 소요되며 기계 전체는 50만에서 200만엔이 소요됩니다. 한편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한번 바꾸고 계속 사용하면 되지 않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약 2년 후인 2024년에 일본 지폐가 새로운 인물 배경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꿔도 2년 후에 또다시 바꿔야 하는데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히 시골에서 종이 자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 500엔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판기는 교체는 안 되고 무조건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새 기계는 350만 엔이라고 합니다. 키오스크도 아닌데 엄청난 거액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까지 고려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500엔짜리 동전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다니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지폐 교체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일본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가게에서 구형 500엔으로 바꿔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한국인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삼성페이를 비롯해 수많은 결제 방식이 대중화된 한국은 현금을 거의 쓰지 않으며 지갑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일본의 이러한 모습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것인지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그런데 논란은 지금부터라고 합니다. 어차피 2024년에 새로운 지폐로 바꾸는데 왜 일본 정부는 2년 먼저 신 500엔을 유통시킨 것일까요?
이에 야당이 500엔을 바꾸는 이유를 여당에 물어보니 위조 동전 유통 방지라는 이유만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2020년 유통된 가짜 500엔은 단 188개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500엔 동전의 발행 금액도 높아졌다는데요. 구형 500엔은 19.9엔이 들었지만 신형 500엔은 64.5엔이 든다고 합니다. 이에 신형 500엔짜리 인식하는 교체 비용만 한화로 약 7.7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일본 야당은 교체되는 부품회사와 정부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난 도쿄올림픽에서조차 골판지 회사와의 친분으로 골판지 침대를 제공한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중 일본 정부가 의심받는 이유는 일본의 주화 유통량이 약 10년 만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금 왕국이라고 불렸지만 코로나 이후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결제 문화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현금을 쓰지 못하는 코인 주차장의 등장입니다. 일본은 동네 골목마다 100엔짜리 동전을 넣어 이용하는 유료 주차장이 보급돼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전자업체 NES는 상반기 도쿄 내 50여 곳에 스마트폰으로만 결제 가능한 코인 주차장을 도입했습니다. 동전 투입구가 아예 없는 이 주차장은 모바일 사용 빈도가 높은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연내 전국 수백 곳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본 은행들은 현금 사용 감소에 대비해 영업 지점과 ATM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UFJ 은행과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은 오는 9월부터 직영 지점 외에 설치된 ATM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전국에 있는 ATM 700개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일본 내 모바일 결제 QR코드를 통합한 JPQR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20개가 넘던 QR코드 결제 방식을 통합해 모바일 결제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10%대인 비현금 결제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4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국 일본도 점점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가자 다급해진 정치인들이 마지막 한탕을 치기 위해 무리해서 화폐 교체를 진행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프라인과 현금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이 금융 디지털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금융권에 따르면 업계 2위 은행인 유초은행은 지난달 17일부터 동전을 입금하면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구에서 동전을 사용할 때 50개까지는 무료이지만 그 이상일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며 51에서 100개는 550엔, 100일에서 500개는 825엔, 500일에서 1000개는 약 12,00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500개마다 550엔씩 수수료가 가산되는 셈입니다. 이에 현재 이용자들의 불만은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디지털 결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현금만 받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라면 가게 주인은 잔돈이 없으면 영업이 어려워 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환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따라서 일부 음식점은 동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메뉴 가격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전에까지 신경 쓰던 일본 은행들이 엔저 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 3대 메가뱅크의 자산 규모가 자국 국내 총생산의 1.5배를 넘어섰습니다. 초저금리 환경에서 실적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몸집을 급격히 불린 결과입니다. 이에 일본 은행원 한 명당 자산이 미국 주요 은행의 2배에 달해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4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 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 3대 메가뱅크의 2021년 말 총 자산은 842조엔 약 8,367조 원으로 명목 GDP의 1.55배에 달했습니다. 은행 간 합병으로 메가뱅크 체제가 시작된 2001년 GDP의 0.84배였던 자산 규모가 2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자산 규모가 운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위기의식이 커지자 미쓰비시 UFJ 은행은 작년 9월 미국 자회사인 MUFJ 유니온뱅크를 팔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을 13조엔 줄일 전망입니다. MUFJ 유니온뱅크는 미쓰비시 UFJ 은행이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도 팔지 않았던 자산입니다. 한편 지난 10에서 20년간 일본 은행들의 해외 자산이 150조엔 늘어난 상황인데요. 2015년 미쓰비시 UFJ는 은행권 에너지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 융자 규모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일본 은행이 해외에 뿌린 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 중국의 경제 패권 구상 1대1로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적인 예로 2000년대 아이슬란드는 자국 시장을 글로벌 금융업으로 키우겠다며 은행의 몸집을 급격히 불렸습니다. 3대 은행의 총 자산이 아이슬란드 GDP의 9배에 달했습니다.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3대 은행은 모두 국유화됐고 이 여파로 아이슬란드도 국제통화기금 지원국으로 전락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500엔을 교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일본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 이 작은 섬나라가 얼마 전 한국의 제주도 부속 도서로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태평양 섬나라에서 영향력을 키우던 중국은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라우가 한국으로 편입하겠다고 선언해 중국은 팔라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태평양의 섬나라들과 달리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은 팔라우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의 작은 섬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였던 사건이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사이먼 코페 외무장관이 바다에 들어가 연설을 한 것인데요. 정장 차림을 한 그는 무릎까지 차오른 바닷물 속에서 기후변화로 위기를 맞은 섬나라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섬나라들이 처한 현실을 시각적 비유로 보여주기 위해 직접 바다로 걸어 들어가 수중 연설을 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코페 장관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듯 투발루에서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라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다. 우리는 가라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위기에 처하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기 시작한 곳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등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던 남태평양 섬나라는 적극적으로 외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중국과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의 환심을 사는 대표적인 방법은 저신용 국가인 이들에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1대1로 투자의 대표적 국가인 스리랑카는 얼마 전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남태평양 14개국 중 6개국은 디폴트 가능성이 크고 3개국도 부채 불이행 위험이 높은 국가로 구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투자나 대출 등을 받기엔 신용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2011에서 2017년까지 중국은 남태평양 국가에 약 6조 원을 대출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파푸아뉴기니는 도로를 재정비하고 피지는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했으며 사모아는 정부 건물을, 바누아투는 수출 항구를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라앉을 위기인 태평양 섬들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이처럼 남태평양에 진출하려는 배경에는 우선 중국에 대한 우호 세력을 만드는 한편 군사기지 구축과 해양자원 확보 등을 위한 전략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대만에 대한 국제사회 고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14개국 중 현재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팔라우, 마셜제도, 투발루, 나우루 4개국입니다. 이에 중국이 이들 섬에 투자해 모두 자신들의 외교 상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결국 자본 등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 중국은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투발루 등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남태평양 4개국 역시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과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의 남태평양 4개국 등 1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마저도 없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죠. 또한 중국은 작년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태평양 섬나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 백신 제공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이 태평양 섬들을 사로잡는 일은 러시아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중 최소 3곳을 완전히 군사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필리핀 등 주변국들은 남중국해에 중국이 새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거세게 반발했었습니다. 미국도 중국이 이 지역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했었지만 이번처럼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공개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3월 20일 AP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 섬을 군사화한 뒤 대함 대공 미사일 레이저 및 전파 방해장치 전투기 등으로 무장했다며 이는 중국 국가주석이 분쟁 지역의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바꾸지 않겠다고 확언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우리는 중국이 2차 대전 이후 20년간 가장 대규모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봤다며 그들은 모든 역량을 발전시켰고 이런 군사화 증강은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킬라노 사령관은 구체적으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미스치프, 수비 피어리 크로스 암초 등 3곳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수비 암초 등 인공섬 3곳에 2,000명이 넘는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막사를 건설 중이거나 이미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킬리노 사령관은 이곳에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경납고, 레이더 시스템과 다른 군사시설 건설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다른 지역에도 군사 인프라 건설을 추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태평양의 섬들은 차이나머니에 쉽게 모두 중국이 차지하게 되는 모습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팔라우는 중국의 손을 잡지 않아 중국이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의 대통령은 중국에 맞서며 미국과 대만과의 동맹관계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수랭걸 힙스 주니어 대통령 당선인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라우는 필리핀 남동쪽에 위치한 인구가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특히 힙스 당선인은 미국은 오랫동안 팔라우의 믿음직한 친구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팔라우는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맺어 미국이 팔라우의 안보를 맡고 재정 지원을 하는 대신 팔라우의 섬들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힙스 당선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쟁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경쟁이라며 큰 나라가 종종 작은 나라를 괴롭히려 한다고 느끼는데 우리를 위해 강한 동맹국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팔라우 해군과 미국 해양경비대는 지난해 12월 팔라우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팔라우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자국민의 팔라우 관광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말에 팔라우는 중국이 나눠도 상관없다고 역공을 해 오히려 중국이 당한 모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팔라우 관광이 막혀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팔라우에 당황한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팔라우가 중국과 손을 잡느니 한국과 손을 잡고 편입하겠다고 말해 중국이 더욱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팔라우 주민들은 한국은 믿을 수 있으며 특히 팔라우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물에 잠기게 된다면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팔라우인들은 어떻게 한국을 신용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에는 한국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팔라우의 수도인 코롤섬에는 현지인들이 아이고 브리지라 부르는 다리가 있습니다.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이고입니다. 실제로 이 다리는 일제시대에 징용당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놓은 것입니다. 혹독한 강제노동을 견디다 못해 아이고를 연발해 이런 서글픈 이름이 붙었습니다. 팔라우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914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가장 큰 바벨다옵 섬에는 지금도 일본군이 사용하던 건물이 반쯤 무너진 채 곳곳에 서 있습니다. 과거 일제감점기 시절 팔라우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왔습니다. 1944년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과 일본군 간의 격전지였던 남태평양 적도 북은 팔라우 제도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 중 절반가량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현지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전 후 팔라우를 위임 통치한 일제는 남양군도의 중심지인 팔라우에 군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남양청은 이를 위해 1939년부터 1941년을 제외하고 매년 조선인 수백 명을 팔라우에 강제 동원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팔라우에 있는 일본인들은 송환했지만 한국인들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나서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국인들은 팔라우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팔라우에 정착한 한국인들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팔라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한국과의 인연도 많은데요. 팔라우 최대 공사인 85km 왕복 2차로 도로를 대우건설이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의 사국으로 진출할 때 팔라우를 중심으로 한 14개 태평양 도서국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나라는 작지만 팔라우는 국제사회에서 대국과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고 있어 우리에겐 새로운 태평양 교두보입니다. 한편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도 안보 협정을 추진하는 사실이 드러나 이웃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해양 작전에 나설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갖게 되는 문서가 공개되자 지역 맹주인 오스트레일리아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태평양 섬나라들이 중국에 사로잡히고 있지만 팔라우는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팔라우의 용감한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